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담당 PD 김우성입니다. 휴가를 간 이동형 작가를 대신해 오늘까지만 저와 함께 하시죠. 코로나 위기 상황조차 베일에 쌓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분산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그리고 후계자 결정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권한을 이양한 거다. 네, 단일하고 강력한 중앙집중형 통치 체제로 알고 있던 북한이 왜 권한을 위임했을까요? 관련 내용 김종대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세계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최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인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선 상황, 국민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의도적으로 방역에 혼선을 주거나 정부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또 정치권은 날선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동형 작가의 휴가를 맞아 반갑게 돌아온 최강변기에서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위기, 다시 한번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정치권에서 그간 주장해온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속도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시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결해서 재난지원금 이야기 풀어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에 문화예술계 고통이 큽니다. 영화계도 타격이 큰데요. 지난번에 소개한 적 있는 들꽃 영화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터 티켓 선물 드리고 있죠.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연일 코로나19 관련 뉴스 굉장히 뜨겁습니다. 빅데이터 관점에서 어떤 현상인지 이경락 소장과 함께도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이동형 작가 휴가를 떠난 뉴스 정면 승부. 오늘까지만 저 김우성 PD가 열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요.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저희가 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정원이 밝힌 북한 내 권력 변화, 핵심은 권력 분산입니다. 1인 지배 체제인 북한에서 위임 통치 결정, 상당히 이례적이죠. 국정원의 분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해석은 분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식선에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분산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이게 잘못된 용어로 인해 가지고 초래된 혼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이제 외교 안보, 또 경제, 보건, 방역, 총체적 난국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걸 다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 네. 또 성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침체돼 있을 때, 그 해당 분야의 돌격대들이 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교는 김여정, 또 경제는 박봉주, 네. 또 군사는 최병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의 그 지도자 주의를 에워싸는 동심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네네.
그 일종의 어떤 돌격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마키아벨리즘 식의 어떤 통치를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이걸 무슨 위임 통치라는 말을 써버리는 바람에 네. 뭐 권력에 무슨 어떤 그 대리인이 생긴 것처럼 네. 또 다른 어떤 실세 그룹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매우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저기 한국의 한 정치학회 토론회가 열려가지고 네네. 교수들이 많이 모였는데 온통 이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 내용을 보니까 별게 아닌데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앞으로 용어 그 선택에 정부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다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위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슨 건강 이상설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바탕 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더 체계화된 뭐 보통의 국가들처럼 각 분야를 나눠서 가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도 여기서 주목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여정 부위원장인데 사실은 굉장히 2인자로 등극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벌써 2인자의 어떤 그 캐릭터가 지난번 그 개성에서 연락사무소 폭파할 당시부터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세습 제도를 터부시하던 북한마저도 이제는 백두 혈통에 의한 나라라고 정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엘리트 그룹에서도 김여정의 존재는 특히 대미 관계, 대남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오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거 이렇게 지척에서 뭐 멸사옹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심기경호까지도 하는 이런 어떤 그 폭넓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인물인 건 뭐 우리가 틀림없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단서는 그럼 김 여정이 후계자냐? 뭐 어떤 그 권력 2인자로 이렇게 합법화되고 종국에 가서는 후계자냐?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네, 후계 구도 논의에서는 아니다.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이 하노이 역에서 잠시 노출됐던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는데, 자, 국정원은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한 사람이 다 집중해서 결정하지 않아도 이를테면 김정은 체제에는 문제가 없다. 내부적으로 무언가 동요될 일은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 자신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 자신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주변 당의 일꾼들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해가 되고 앞뒤가 맞아요. 근데 거기서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어제 아마 전문가들이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많은 사람 이 당의 일꾼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 다 하라고 일종의 격려하는 어떤 그 독려하는 그런 그 급박한 민생 행보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책임 부여라는 측면이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조금 어떤 권력 구조, 지도 체제 변화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라고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북한을 바라보던 오래된 시각으로 다시 북한을 보면 뭐 어제 뉴스 혹은 용어의 혼선이 그런 식의 해석을 나눠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좀 그럼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치 스트레스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 통치 스트레스가 뭔가 의아하신 분 많으세요. 그 점에 대해서도 아주 그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설명이다. 저는 그 국정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통치 스트레스라는 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더 크실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비상사태, 또 뭐 이 방역이 지금 막 무너질 판에 뭐 우리는 통치 스트레스 없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무슨 저기 지도 체제 변화. 어떤 권력 구조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그 발상이 놀랍습니다. 북한이 통치 스트레스가 심한 건 사실인데 그 이유는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굉장히 우울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김정은이 부각됐어요.
그때부터 상실감, 어떤 그 우울함, 그러면서 어떤 개탄스러워하고 아쉬워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네. 이런 모습이 수시로 노출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미 외교도 협상도 안 되는 판에 코로나 방역해야죠. 대홍수로 지금 북한의 어떤 농경지 침수되고 또 뭐 산업이 돌아갑니까? 경제 제재에다가 뭐 이건 사면 초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커지니까 네네. 김정은 위원장은 국민들의 이 고통이 가슴 아프다. 네. 그러면서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성문도 막 쓰고 지금 난리도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새로 뭘 돌파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를 해야지. 네. 아니 그 김정은 개인이 통치 스트레스가 많아서 요즘 골치가 아파서 그래서 뭐 좀 통치 스타일을 바꾼다. 이것처럼 주관적인 어떤 설명이 또 있을까 싶어요. 네. 자, 그것보다는 그 이면에 네. 북한식 전략이 무언가 그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좀 올바른 자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위임 통치라든가 통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용어의 혼선은 조금 걷어내고 봐야 한다. 좀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간의 잘못, 성과가 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잘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부분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보관이 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네. 무언가 지금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준엄한 선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원래 김정은 위원장 보관은 미국하고 통큰 협상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경제개발로 길로 나가겠다 이런 게 이제 집권 초부터 구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경제 제재는 아주 촘촘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대형 재난이 닥쳤단 말이죠. 네. 바로 이번에 25년 만에 대홍수입니다. 네네. 그런데 외부의 지원 없이 이것도 자력으로 극복하겠다. 네네. 이거는 이전에도 뭐 경제 제재하에서 네. 네, 우리가 뭐 돌파하겠다는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걸 여러 번 그 다그치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일관된 메시지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어떤 실패라는 거를 확실하게 그냥 자인을 해버리고 네. 아예 이제부터는 비상국가, 어떤 비상한 사태에서의 어떤 주민 동원이라는 네. 이런 과업으로 그냥 내쳐 나가자. 말하자면 평양 박치기로 돌파하자 이 얘기거든요. 고난의 행군 뭐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근데 고난의 행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뭐 아사자가 300만에 달하는 네네. 어떤 엄청난 위기였는데 지금은 장마당도 활성화돼 있고 또 북한 경제가 상당히 보면은 이제 조금 자급자족형 또는 기업형 경제 관리 조치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대한 어떤 버퍼존, 즉 좀 이렇게 완충구역은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갖췄다고 봅니다. 네. 단지 공급이 딸릴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적인 메시지를 더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어떤 통치 스타일, 즉 이건 어떤 북한식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대미 관계라든지 스웨덴 대사관의 철수 얘기도 보도가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대미 분야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하노이의 외무성이 좀 약해지면서 통전부가 부상하고 이런 상황인데 북미 북남 관계, 남북 관계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승부처를 모색하는 건 저는 미국 대선 전후라고 봅니다. 네. 이때까지 어떤 북한이 나름대로 힘을 비축했다가 더 한번 통 크게 협상의 판을 벌릴 수 있는 모종의 전략적 구상은 있는 것 같고 네. 그것이 미국과의 탐색전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무 협상까지는 예상해 볼 만하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은 이런 장기 지구전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진지전의 양상으로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이런 대책도 한편으로 준비하면서 네. 미국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이런 어떤 강화 외교 형태로 올해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8차 내년 1월 8차 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제시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미국 대선이 사실은 굉장히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 속에서 좀 장기전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는 또 아마 대규모로 결산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죠. 네. 이런 걸 이제 자주 한다는 것도 사실 정상화 과정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내놓고 평가를 해보자. 이거 옛날에 없었거든요. 네.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당대회가 뭐 10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였는데, 네. 이제 매년 열린다. 그럼 당연히 당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이 있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미세하지만 일견, 나름대로 어떤 조금 객관화, 정상화, 이런 어떤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핵무기는 60여 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 1년에 6기씩 생산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 핵 문제도 결국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도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핵에 관한 뭐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7년에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이제 내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 기조 하에서 어떤 미국과 어떤 한반도 비핵화 군축에 대한 협상에 미국이 나설 걸 압박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비핵화는 맨 나중의 네. 과정이고 우선 안전보장부터 먼저 받는 네. 이런 어떤 기존의 전략을 계속 구사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예, 내부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전략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변화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봐달라. 이런 해석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